여러 현인들이 이렇게 설파했지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형성하고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선거철이 되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저의 뇌리를 배회하고 말을 갈기고 싶어 입은 건질거리고 글을 뱉고 싶어 손가락은 저려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싶었지만 습관의 벽에 부딪히며 독자들을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독자들에 대한 그리움을 아쉬움으로 남겨둘 수는 없죠. 저의 글쓰기 세계가 저의 운명이 될 때까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독자들과 다시 만나려 합니다. 제가 없는 사이 저의 방송 구독 취소를 누르지 않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래도 6개월 전처럼 아주 자주 나타나지는 못할 것 같으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 4명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추미애, 진정한 깨시민의 우두머리,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낙연이 사면을 말하고 제가 글을 띄엄띄엄 썼던 그 즈음 민주당 강성 지지자 친구 한 명이 프랑스 이재명 지지자 모임을 결성한다고 저더러 가입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이런 사진까지 강제로 찍히고 말았죠. 선거권도 없는 딸까지 동원되어서리. 이낙연의 사면 발언으로 민주당 2강 체제가 무참히 깨진 시기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진당 눈치만 보고 있는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그래서 이재명밖에 없다며 그 친구 나 같은 애가 꼭 가입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사정하더군요. 이낙연 사면 발언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어 선택지가 좁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추미애가 등판하기 전이었으며 그래서 전 조건을 달았죠. 추미애가 나오면 난 추미애로 갈아탄다. 네 명단에서 빼주라. 그리고 얼마 후 추미애의 대통령 출마 선언이 발표되었지요. 추미애를 거론할 때 가끔씩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돌곤 합니다. 그는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다. 지금도 그런 사실을 언급하는 진보 진영 댓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 중에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제 좁은 소견으론 추미애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에 동조한 사실을 끝끝내 숨기고 거짓말만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인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격이죠. 추미애는 속죄의 마음으로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진솔함,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느니 그것이 추미애를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추미애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가 민주당의 달리기 선수가 되기는 힘들 것 같군요. 적어도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말이죠. 한국 핸폰 번호가 없어 선거인단 등록조차 못하는 국외 거주자가 경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군요. 진보 진영의 많은 유튜버들이 추미애를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이 미미한 편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누구도 대세론을 이길 수 없으며 둘째는 정권 찬탈의 상대편 야욕 앞에 가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깨시민의 위기의식이 있으며 셋째는 결선 투표를 피해야 한다는 전략적이고 암묵적인 약속이 깨시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표는 이재명으로 쏠리게 되었고 이대로만 간다면 결선 투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미애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 참가함으로써 스스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4, 5년 전 촛불의 기수가 되어 얼굴을 내밀었을 때의 언행과 지금의 경선 과정에서의 언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더 신중해졌고 말을 아껴 쓰며 사이다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권에 한 발 더 다가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런 만큼 자신의 위치가 차지하는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19대 대통령 선거 중 고구마 후보 앞에서 거친 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이재명이었던 것처럼 그때의 이재명의 역할을 지금은 추미애가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때에 맞게 이 두 분은 진보 진영이 진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의 경선 참가는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의 표가 추미애에게로 조금씩만 넘어가서 이재명과 추미애가 1, 2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혁에 대한 신념이 있는 이 두 사람이 결선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민주당 경선은 정말로 흥행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이것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선 추미애가 3등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이재명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또 하나의 인권 변호사 출신, 말은 씨가 되리라. 저는 이낙연이 사면 발언으로 이재명에게 선두를 내주었을 때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홍씨든 융씨든 상대편 후보를 찍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기에 저도 결국에는 그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재명을 찍는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할 뿐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의 미래를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복지에 대한 그의 정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저는 보편복지에 목을 매달고 있는 진보 진영의 모든 논객, 모든 정치인, 그리고 모든 지지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복지에 관한 한 저는 수구적폐 세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골수 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 때 서울과 부산시장을 저쪽에서 가져간 것에 대해 그다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보편복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신 좀 차리게 할 수 있는 깨시민의 깨알 같은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프랑스를 비롯한 대개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주로 좌파가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우파가 보편복지를 주장합니다. 약자를 우선하는 좌파적인 성향에 있어서 가진 자에게 혜택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반대이지요. 좌파가 보편복지를, 우파가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판에서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분명 그 의미가 서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치를 논할 때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진보 진영을 좌파로 수구 적폐 집단을 우파라고 지칭하니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복지에 대한 저의 신념은 30년 가까이 프랑스 땅을 딛고 그 하늘을 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에서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프랑스는 완벽하고 광범위한 보편복지 하나와 사회 구석구석에서 철저하게 세분화된 선별복지로 인구 문제 해결과 빈부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라면 세금도 더 내고 혜택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프랑스식 관용이며 이러한 관용은 부유층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부유층이란 그 개념이 한국과 다릅니다.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선별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유층이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부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80%가 이번에 선별적인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프랑스식으로 환산한다면 약 20%의 정말 가난한 계층만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개념입니다. 보편복지의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이재명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개의 진보 진영 인사들이 보편복지를 부르짖지만 이재명은 그 강도가 더 강합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주장하십니까? 아닙니다. 포퓰리즘이 맞습니다. 포퓰리즘이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대중주의로 민중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용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민주진영 인사들은 포퓰리즘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도 포퓰리즘의 일종이 아닌가요?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곳에 보편복지를 하려는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대중이 그것을 원하니까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해 봅시다. 한국, 물론 초기 방역에 있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서양 국가들이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의식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서양 문화 자체가 한국 같은 집단 방역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저의 논지는 저의 방송 59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양의 많은 국가들은 재빠르게 예방접종에 집중했고 현재 프랑스는 높은 접종률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같은 대형 행사도 조금씩 시작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하는 대형 엑스포 행사는 이미 많은 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확진자는 여전히 높지만 사망률이 현격하게 낮아졌으며 확진자의 90%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는 의무이며 식당, 영화관, 쇼핑몰, 전시관 등등 모든 공공 및 상업기관에서 백신 신분증을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민주의식에 기반한 방역으로 초기부터 방역 선두를 달린 한국은 백신 확보를 등한시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의 고통은 형언하기 힘들 것입니다. 한국의 방역은 백신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선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을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지 못하는 방역이니까요. 지금 한국은 확진자의 숫자를 줄이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과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확진자의 수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틀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이 세 박자에 맞추면 프랑스처럼 보다 더 자유로운 공적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회복률이 높으며 사망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는 서양의 많은 나라들의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코로나 지원금을 두고 또 한 번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또한 철저한 선별복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부류의 직업군과 코로나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부류의 직업군은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선별하는 기준으로 이보다 더 정당하고 정확한 기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어떤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즉 천재지변이나 거대한 인재로 활동이 없어서 매출이 없게 되고 따라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가는 자동적으로 반실업체제로 들어갑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한국 같은 극명한 이념전쟁은 결코 없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재난 상황의 코드로 바뀝니다. 이념전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절감하며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도를 체계화하느냐 안 하느냐는 입법부의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타격을 입은 회사나 기관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직원들을 임시로 해고할 수 있고 대신 국가는 지위와 회사 매출액에 따라 기존 월급의 50에서 80% 정도의 월정액을 이들 반실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절대 다수에게 배포하는 소비 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저의 남편은 공무원이어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1인 기업인 저의 경우 이벤트를 하는 회사나 개인을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격리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매달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의 액수는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에 따라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이 심하게 고통을 받을 일은 없지요. 물론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현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 지원금도 스스로 서류를 구비해서 매달 제출하고 신청하지 않는 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별복지를 하는데 별도로 선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별복지를 담당하는 한 기관에 관련 서류를 각자 제출하면 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그들의 평상 업무이며 따라서 새로운 재난이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선별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진보 진영의 또 하나의 어이없는 선별복지 반대 이유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획득된 상식과 지식의 틀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낙연이 그렇게나 일본식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도 그의 일본에서의 오랜 기자 생활의 경험에서 축적된 신념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 한 유튜브 방송에 의하면 그는 분명 진보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식 내각제를 주장하더군요. 과연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독일식 내각제를 부르짖겠죠. 상징적인 의미의 대통령과 실제적인 국가 수반이 되는 총리라는 이원 체제를 선호하겠지요. 현재의 한국 정치판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치고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프랑스적인 환경에서 살다 보니 가진 자의 아량은 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는 지극히 프랑스적인 사고를 지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이론적인 생각으로서의 확신이 아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확실한 이원 체계가 현대의 선진국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가장 첨예한 부분, 인구 감소와 빈부 격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프랑스라는 나라로부터 그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목격했기에 경험으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인구 절벽 문제와 빈부 격차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재명식 보편복지가 미래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독은 마치 남에게 물건을 빌릴 때 정중히 청하는 것과 같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그대는 멋쟁이. 이낙연, 가면 뒤에 숨겨진 카멜레온의 얼굴, 그의 혀가 자멸의 길로 인도하리. 이낙연의 민낯이 벗겨진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윤석열만큼이나 냄새가 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가 추미애로 넘어가지 않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층이 진정한 깨시민층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그 수치가 이낙연 지지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들을 똥파리로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하니 그 정체성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민주진영의 확고부동한 지지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실제로 이재명 대신 윤석열을 지지하고 찍는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층은 민주당 국회의원 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지자층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을 찍지 않는다고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정치 무관심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온갖 미사역으로 연막탄을 치는 나 견이 같은 미꾸라지가 어쩌다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지금 이낙연은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똥줄이 타고 있을까요? 이재명과의 격차가 2배 이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권모술수가 어떻게 발휘될지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그는 민주와 진보라는 가면을 쓴 채 수구 적폐 기득권청의 현실 타협형 닳고 다른 위선자일 뿐입니다. 언젠가부터 그의 가면이 투명 물체인 것을 우린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린 그 뒤에 숨겨진 그의 얼굴을 훤히 내다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아닌 척하고 진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군요. 수구 적폐 기득권층, 그들의 특성이 어떤가요?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내려다볼 뿐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들은 탐욕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주위 환경, 돈과 권력에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법의 잣대는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누구를 재느냐에 따라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위기를 미꾸라지처럼 온갖 미사육으로 잘도 빠져나갑니다. 이낙연은 이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검찰을 비롯한 적폐 세력과의 모종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진보 쪽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론과 검찰의 공격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이낙연에 대해서는 저의 방송 56회, 57회에서도 충분히 언급한 바 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윤석열, 욕망이라 불리는 이름의 악마, 멧돼지의 천적은 인간뿐이리. 윤석열, 이자에 대한 분명한 사실, 그것은 그가 절대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시민의 힘으로 그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국제정치판에서 멍청한 정치를 할 것이며, 이명박을 능가하는 돈의 노예가 될 것이며, 전두환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듯 검찰과 언론이라는 이름의 총과 칼로 국민을 학살할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주색에 빠질 것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 그중에 청부 고발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한 변명이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 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 멍충이이면, 그리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깡패이면 이런 협박투의 천박한 해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고발하라고 사주를 했다니 이는 검찰을 통한 국가 전복 수준의 반란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이며, 연관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는 진정한 계기가 될지 모르겠군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야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저의 손과 독자들의 눈과 귀가 너무나 고귀합니다. 대신 사소하지만 결단코 사소하지 않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죠. 건덜거리며 걷는 저 건달 조폭 두목 같은 몸짓, 천박한 한국 남성상을 대표하는 쪽벌,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의 시선을 꽂지 못하는 저 자신 없는 눈빛, 거만함이 소롯이 묻어나오는 저 도리도리, 횡설수설, 그의 말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응. 텅 빈 머리통을 대신하는 저 끄떡끄떡. 우리가 이 정치 깡패라 불리는 짐승을 치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을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형광색 사인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내세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김건희라서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가 줄리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생활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영부인이 되겠다고 설쳐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겠지요. 줄리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계에 몸담았던 영부인이라는 딱지는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특히 오른쪽 왼쪽에 위치한 두 나라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물고 늘어질 사안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내내 두 나라의 조롱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의 국격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부인이 정말로 줄리라는 가명으로 그쪽 분야에서 일했느냐 아니냐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우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고 남편을 내조하는 영부인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김정숙 영부인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영부인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차차기로 추미애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부군의 품격이 추미애의 것과 동급이길 제가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추미애가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로 실추된 여성의 명예를 회복해 주리라 기대하는 꿈을 꾸며 이 글을 마칩니다.